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제 교환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그림에 나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지분 목록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판기 회사인데요.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는 자판기 회사인데 이 자판기 회사의 이제 재산 목록과 지분 목록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재산 목록을 차변에 기록하고 지분 목록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예를 들어보면은 요 예에서 이제 자판기 회사의 이제 차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자판기 회사들은 자판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 3가지가 또 구성이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그 목록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이제 카드로 사죠. 커피를 우리가 카드로 사면은 우리는 커피를 가져오지만은 그 회사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매출을 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걔를 갖다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그래서 매출채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팔고 있는 커피, 원두, 우유, 이제 거기는 빵, 텀블러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가 그 회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 토지하고 건물이 이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제 임차를 하겠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증금이 자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신다, 내 재산 목록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현금 1,000만 원에 전세 1억짜리에 살고 있다. 그럼 현금 1,000만 원과 전세금 1억이 바로 내 재산 목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자가 소유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생기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으면은 임차 보증금, 전세금이 이제 자산 목록에 잡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판기 회사인 스타벅스는 현금이 1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카드를 갖고 스타벅스에서 산 경우에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장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재고자산은 그 스타벅스 안에 있는 뭐 커피 프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만약에 이제 땅을 사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건물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겠죠. 토지가 1,000만 원 잡혀있고 거기다 이제 스타벅스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자판기,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다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 자산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되는 비용들을 차감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사들이 다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부의 도움 내지는 외부의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예를 보면 커피나 프림을 갖고 올 때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동네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 사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외상으로 사올 때 동네 슈퍼에 100만 원 정도의 외상을 갖고 사오면 걔를 갖다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는 이제 빚이죠, 빚.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매입 채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건물, 토지하고 기계장치를 살 때 한 9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900만 원 정도가 차입금으로 대변에 지분이 잡히는 거죠. 이 지분으로 잡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전체 재산 중에 100만 원은 누구의 지분이냐면은 거래처, 슈퍼 주인 아저씨의 지분이라는 것이고 900만 원은 은행 혹은 채권자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청산을 하면 2천만 원을 다 현금화하면 100만 원은 거래처가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900만 원은 은행에서 갖고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부 주주들의 지분인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만 이제 투자자게 되는 거죠. 자본금 500만 원에 이익이익은 500만 원에. 자본총기라고 하죠. 자본총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본이익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2개액, 자본조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자본금과 이익이익이죠. 좋은 회사들은 이익이익의 규모가 더 크고 처음에 이제 출자를 많이 받은 회사는 자본금의 규모가 크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회사의 내역을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전체는 2천만 원짜리 자산인데 1,000만 원 정도는 외부 주주 지분이고 이 1,000만 원이 바로 주주들의 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갖고 이 회사가 청산을 한다 하면은 청산 시점에는 이 2천만 원에 대한 재산 중에 1,000만 원은 외부가 갖고 가고 거래처 사장님이나 은행에서 갖고 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주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비지배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주 지분만 이제 이 회사 거예요.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 여하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시장에 내놨어요.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내놓는 거고, 이게 그냥 자판기 회사다라면은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부동산에 내놓겠죠. 동네 부동산에 내놓겠죠. 근데 만약에 이 동네 부동산에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전체 재산은 2천만 원인데 이 전체 재산 2천만 원 중에 외부 주주집은 1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의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자판기예요. 이게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천만 원의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장부가는 1천만 원이지만 1천만 원만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웃돈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들이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장부가치보다 웃돈,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뭐 상권이 죽어요. 상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권이 죽어갖고 여기 이제 거의 사람들이 안 와요. 거의 적자가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 팔라 그러면 절대 안 사겠죠, 사람들이. 절대 안 사고 500만 원 해도 살까 말까 막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500만 원 정도 되면은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역을 뜯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채권도 거의 현금화가 가능하고 재고자산도 이제 좀 약간 감액 처리를 해서 팔면 되는데, 현금 100만 원, 매출 채권 200만 원은 거의 현금화 된다고 치고, 만약에 뭐 악성 매출 채권이면 모르겠는데 기계장치 500만 원도 그거 하면 되죠. 중고시장에 팔면 되죠. 그러면 4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현금 100만 원, 매출 채권 150만 원, 재고자산도 절반 떨이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토지 건물도 연가로 팔면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 다시 정산을 해보면은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팔되 부채를 감당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금 다 받고 매출 채권 200만 원 받고 재고자산은 반값만 받는다고 치면 100만 원 받고, 토지 건물도 6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 하면은 600만 원에 팔고, 기계장치는 400만 원에 팔 수 있다 하면 400만 원에 팔면은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600에 4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되면은 1400만 원 정도를 쥐고 부채 1000만 원을 갚으면 400만 원만 남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게 만약 30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1400을 받아갖고 1000만 원 갚고 400만 원을 갚고 300만 원을 갚아서 100만 원을 남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M&A 하는 사람들이죠. M&A 하는 사람들이 공장들이나 안 되는 걸 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회사 자체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PBR이 이제 정당화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시장 가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거는 시장 환경입니다. 시장 상황과 투자자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막 이런 위험한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자산은 2천만 원이고 부채를 빼고 나면 1000만 원짜리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500만 원에 내둬도 거래가 하기 힘들 거예요. 뭐 사람도 한다는데 이걸 왜 사?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시장 가치가 500만 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도 바뀌고 경제 환경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500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되고 심지어는 뭐 3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PBR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은 Price Book Value Ratio거든요. 그래서 P를 갖다가 나누기 Book Value 한 겁니다. P가 Price, 시장 가치이고 B가 BPS, Book Value per share인데 주당 순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장부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주 단위로 하면은 주가하고 BPS고, 전체 규모로 하면은 시가총액하고 자본총계예요. 똑같아요.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시장 가치가 500만 원인 거죠. 500만 원. 부동산에 갔다 500만 원에 거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고 장부 가치는 1000만 원인 거죠. 지금 얘기한 10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을 하면 0.5가 됩니다. 0.5.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판기 이용도 늘어나니까 이거 이러다가 자꾸 올라가네. 코로나가 예상보다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요즘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판기 회사를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PBR을 계산해 보면 PBR은 프라이스 1000만 원 나누기 북밸류 1000만 원이니까 1이 되는 거죠. PBR 1이 됩니다. PBR 1. 이때는 PBR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PBR 1은 내 장부 가치만큼 시장 가치를 주고 팔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돈이 더 넘쳐나요. 유동성이 넘쳐나고 막 호의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죠. 이 회사 안 사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뭐 큰일 나고 상한가 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을 자극하죠. 자판기 기계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중고 자판기 가격이 더 비싸다는 둥, 커피 쇼티지가 나갔고 물류에 문제가 생기고 커피 가격이 2배가 됐다는 둥, 3배가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 자판기 회사의 가격이 갑자기 2천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제 주식을 보는 주식관들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막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빚내서 막 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가치가 2천만 원인 거고 장부 가치가 1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나누기 1천만 원 해가지고 PBR이 2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역수는 1천만 원 나누기 장부 가치 1천만 원 나누기 시장 가치 1천만 원에서 0.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BR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PBR이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주 투자 전략은 요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PBR이 낮은 상태, 0.5인 상태에서 매수해서 PBR이 1 내지는 그 수준에 갔을 때 파는 전략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PBR이 낮은 상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자체가 왜곡,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이 양호한데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하면 반드시 이제 제가격까지 온다는 거고 이렇게 왜곡된 회사의 PBR이 0.5 이하인 회사에서 매수해서 그 이상이 됐을 때 판다는 거고 이 자산의 질이라는 거는 현금성 자산과 토지 건물 등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자산의 질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이익의 질은 영업현금률이 당기수익보다 높은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질이나 이익의 질을 분석해 갖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를 합니다. 또 반대로 자산의 질과 이익의 질이 낮은 기업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퀀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거나 부채 기업이 높거나 뭐 이런 위험한 회사들을 제거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낮거나 우리는 퀀트를 할 때 당기순이익이 나거나 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세팅을 해도 약간 더 이제 성과가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양반이 피오트리스키예요. 피오트리스키는 저PBR 투자의 개념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재무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연결시켜서 성과를 했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 몇 프로가 난더라.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자산주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